서울의 겨울밤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살을 내는 바람이 고층 빌딩 숲을 휘젓고 다니며 도시의 온기를 남김없이 빼앗아갔다. 강남의 중심에 우뚝 솟은 VVIP 호텔 더 팔레스의 통유리창 너머에서는 따뜻한 오렌지색 불빛과 함께 부유한 자들의 웃음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건물의 뒷골목 차가운 그림자 속에는 그 온기를 그저 상상만 할 수 있는 두 자매가 서로의 천의 의지에 웅크리고 있었다. 언니인 강유라는 얇고 낡은 코트로 어린 동생 민서의 몸을 감쌌다. 그녀의 코는 이미 감각을 잃을 정도로 붉어져 있었지만 모든 신경은 오직 동생이 조금이라도 덜 춥기를 바라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호텔 환풍구를 통해 흘러나오는 고급 스테이크와 버터 냄새는 굶주린 자매에게 달콤한 고문과도 같았다. 유라는 한때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설계하던 천재 건축가였지만 지금 그녀는 동생에게 따뜻한 저녁 한 끼조차 사주지 못하는 무능한 보호자일 뿐이었다. 이 깊고 어두운 절망 속에서 그녀는 곧 한 줄기 기적이 찾아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종한, 언니, 배고파? 7살 배기 민서의 목소리는 찬 공기 속에서 하얗게 부서졌다. 강유라는 동생의 작은 몸을 더 꽉 끌어안았다. 동생의 배에서 들려오는 꼬르륵 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파는 것만 같았다. 조금만 참아 민서야. 아침이 되면 언니가 꼭 맛있는 빵 사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약속처럼 공허하게 떨렸다. 가진 돈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다. 그녀는 한때 시스템과 구조의 마스터였지만 지금은 이 지독한 가난이라는 시스템 앞에서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2년 전 믿었던 스승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락으로 떨어진 이후 그녀의 삶은 끝없는 추락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동생 민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며 남긴 유일한 혈육이자 그녀가 살아야 하는 이유였다. 바로 그때 호텔 레스토랑의 뒷문이 열리며 일단의 무리가 걸어 나왔다. 값비싼 와인과 음식으로 만족스러운 포만감에 젖은 딱 봐도 사회 고위층으로 보이는 남자들이었다. 그리고 그 무리의 중심에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한 노인이 있었다. 백발의 머리 깊은 주름 그리고 완벽하게 재단된 캐시미어 코트. 대한민국 건설업계에 살아있는 신화 최진환 회장이었다. 그의 눈빛은 오랜 세월 속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지독한 권태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웨이터가 그를 따라 나와 남은 음식이 담긴 쇼핑백을 그의 운전기사에게 건넸다. 그 순간 민서의 눈이 반짝 빛났다. 굶주린 아이의 눈에 그 쇼핑백은 세상의 그 어떤 보물상자보다 더 찬란해 보였다. 언니, 저거 유라가 동생을 제지할 틈도 없이 민서는 웅크린 자리에서 튕겨나가듯 달려나갔다. 아이는 거대한 사자 같은 최진환 회장의 앞에 섰다. 할아버지, 혹시 남은 음식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얼어붙은 골목의 공기를 가를 만큼 맑고 또렷했다. 최 회장의 수행원들은 당황했다.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나서서 아이를 쫓아내려 했다. 얘야, 어서 비키거라. 회장님 바쁘시다. 최 회장 역시 처음에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저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아이를 쫓아버릴 생각뿐이었다. 그는 무심하게 고개를 숙여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그는 아이의 눈을 보았다. 굶주린 길거리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크고 맑으며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독특한 호박색 눈동자. 그리고 그 안에 아주 작은 금빛 반점이 박혀 있었다. 수현, 그의 아내, 김수현의 눈, 수십 년 전 비극적인 사고로 잃어버린 그의 아내. 수천 장의 사진 속에서 외웠고 매일 밤 꿈속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눈을 지금 눈앞의 작은 아이가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 최진환의 세계가 멈췄다.
도시의 소음도 부하들의 목소리도 살을 내는 바람도 모두 사라졌다. 시간은 수십 년을 거슬러 올라갔고 그의 굳어있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지갑을 향해 움직이던 그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민서야. 상황을 파악한 유라가 경악하며 달려와 동생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동생이 너무 배가 고파서 저희 바로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최진화는 그녀의 사과를 듣지 못했다. 그는 민서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이번에는 유라를 보았다.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남아있는 아내의 얼굴 윤곽이 그녀에게도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평생을 함께한 그의 부하들조차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거칠고 절박하게 떨리는 목소리였다. 아이, 이름이 뭐냐? 그 질문이 차가운 겨울밤의 공기 속에 울려 퍼졌다. 두 개의 절망적인 세계가 이제 막 거대한 폭발과 함께 충돌하고 있었다. 최진환 회장의 떨리는 질문에 강유라는 겁에 질린 동생을 끌어안으며 대답했다. 민서, 강민서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최 회장은 그의 수행원들이 평생 본 적 없는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다음 약속을 취소하라고 지시하며 운전기사에게 명령했다. 이 아이들을 채 태워. 그것은 질문이 아닌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이었다. 유라는 공포에 질렸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거대한 힘에 의해 자신들의 운명이 멋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저희 괜찮습니다, 어르신. 그냥 이대로 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최 회장은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의 눈빛에는 권위와 함께 애타는 희망과 깊은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어디에도 가지 않는다. 어서 차에 타. 그 목소리에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자매는 호텔 스위트룸으로 옮겨졌다. 방금 전까지 차가운 뒷골목에서 떨고 있던 그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따뜻하고 호화로운 공간이었다. 곧이어 최고급 요리들이 방으로 들어왔다.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유라는 긴장감에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최 회장은 그들을 다그치거나 신문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관찰했다. 유라가 동생을 위해 스테이크를 잘게 잘라주는 섬세한 손길을 두려움 속에서도 잃지 않는 조용한 지성을 그리고 가끔씩 스쳐 지나가는 죽은 아내를 닮은 그 고고한 옆모습을 그는 확신과 희망 사이에서 초조하게 타들어갔다. 마침내 그는 조심스럽게 유에게 말을 건넸다. 아가씨, 아주 중요한 것을 확인해야 하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두 사람의 머리카락 몇 올만 얻을 수 있을까? 아주 사적인 일이니 이유는 묻지 말아주게. 그의 간절한 태도에 유라는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변덕이 아님을 직감했다. 최 회장은 즉시 그의 개인 주치의와 국내 최고의 유전자 감식 연구소장에게 연락했다. 그의 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검체는 비밀리에 수거되었고 통상 몇 주가 걸리는 검사 결과는 24시간 안에 나오도록 조치되었다. 다음 24시간은 모두에게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다. 유라와 민서는 스위트룸에서 최 회장은 바로 옆 스위트룸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기다리는 동안 최 회장은 유라와 대화를 시도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다. 수십 년 전 어리석은 자존심 싸움 끝에 한마디 말도 없이 자신을 떠나버린 아내 수연에 대한 이야기. 평생을 그녀의 흔적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는 가슴 아픈 후회. 그의 외로운 고백에 유라의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졌다. 그녀는 거대한 재벌 총수가 아닌 한 사람의 슬픔에 잠긴 늙은 남자를 보았다. 그녀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털어놓았다. 부모님은 오래전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홀로 동생을 키워왔다는 이야기. 그녀는 아직
자신의 경력이 어떻게 망가졌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 속에서 드러나는 강인함과 총명함은 최 회장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슬픔과 눈앞의 희망이 그의 마음속에서 교차했다. 마침내 전화가 왔다. 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암호화된 결과 파일을 열었다. 그의 태블릿 화면에 짧지만 분명한 문장이 떠올랐다. 친자관계 확률 99.999%. 철옹성 같던 남자가 무너져 내렸다. 수십 년간 메말라 있던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옆방으로 건너갔다. 유라와 민서가 그의 모습을 보고 긴장했다. 최 회장은 평생 누구 앞에서도 굽혀본 적 없던 무릎을 유라 앞에서 꿇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막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네, 딸아. 그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아내 수연이 자신을 떠날 때 이미 뱃속에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몰랐다고.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맨 것이 바로 그녀였다고. 그는 품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젊은 시절의 김수연. 유라가 가진 몇 장 안 되는 엄마의 사진 속 바로 그 얼굴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세상에 홀로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기나긴 고통의 세월. 그 모든 것이 이 믿을 수 없는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만 같았다.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던 강인한 유라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한 번도 존재를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다.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해 하던 민서도 그 거대한 감정의 파도를 느끼고는 언니와 할아버지의 품으로 파고들어 함께 울었다. 오만과 비극으로 갈라졌던 한 가족이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기적 같은 재회 이후 몇 주가 흘렀다. 강유라와 민서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두 자매는 이제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평창동의 대저택에서 살고 있었다. 민서는 새로운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아이는 예쁜 새 옷과 장난감, 그리고 매일 먹는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에 행복해했다. 무엇보다도 새로 생긴 할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속에서 아이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최진환 회장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한 행복감에 젖어 손녀의 재롱을 보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았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였지만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은 듯했다. 유라 역시 육체적으로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녀는 좋은 음식을 먹고 편안한 잠자리에서 자면서 과거의 고단함을 씻어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갑작스럽게 닥쳐온 이 모든 호사와 부기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그녀는 여전히 조용하고 관찰자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최진환 회장은 그런 딸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유라가 단순히 가난의 상처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보다 더 깊고 어두운 상처가 그녀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또한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유라의 비범한 통찰력과 지성에 여러 번 감탄했다. 자신이 며칠을 고민하던 사업적 문제를 그녀는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 핵심을 꿰뚫어 복원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유라와 단둘이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라야,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네가 많은 일을 겪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꺼져가는 불씨 같은 것이 보여. 너는 비범한 아이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너는 어떤 사람이었지? 아버지의 진심 어린 질문에 유라는 마침내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서재는 과거의 영광과 좌절의 공간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대학에서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수재였다. 그녀의 졸업작품은
유토피아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 공간에 기반한 혁명적인 신도시 설계안이었다. 당시 그녀의 지도 교수는 박상길이었다. 그는 유라의 작품을 보고는 건축의 미래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익명으로 진행되는 정부 주최의 대규모 설계 공모전에 그 작품을 출품하라고 그녀를 독려했다. 결과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세상에 발표된 수상자는 강유라가 아닌 박상길이었다. 익명 공모전이라는 특성을 악용하여 스승이 제자의 모든 영광을 통째로 훔쳐버린 것이었다. 어리고 순진했던 유라는 자신의 원본 설계도와 파일들을 들고 그에게 따지러 갔다. 하지만 사회의 때가 묻을 대로 묻은 박상길의 반응은 신속하고 잔인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그리고 유라의 신용을 파괴하여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계략을 꾸몄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유라가 경쟁사의 설계안의 일부를 팔아넘기려 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스캔들은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그녀는 조사를 받았고 명백한 증거는 없었지만 업계는 이미 그녀에게 등을 돌린 후였다. 박상길의 입김이 닿은 건축계에서 그녀를 고용하려는 회사는 아무데도 없었다. 그녀의 경력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파괴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를 키워준 양부모님마저 친부가 최 회장이었기에 그녀는 양부모 밑에서 자랐다.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그녀는 어린 동생 민서와 함께 세상에 내버려졌다. 그 끝없는 비극의 연쇄가 그녀를 빈곤의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이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최진환 회장의 표정은 동정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마침내 얼음장같이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다. 박상길. 그 이름은 그에게 낯설지 않았다. 그는 이제 힘있는 국회의원이자 국토개발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최 회장의 회사 역시 그가 주도하는 거대한 국책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 사업의 이름은 바로 유토피아 프로젝트였다. 모든 사실이 하나로 연결되었다. 자신의 딸을 파멸시킨 그 파렴치한 인간이 이제는 국가의 녹을 먹으며 자신의 사업 파트너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위대한 프로젝트는 사실 자신의 딸이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도둑맞은 꿈이었다. 가족을 찾았다는 기쁨은 이제 강력한 복수심과 정의를 향한 갈망으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사랑스러운 눈빛이 아닌 무한한 자부심과 불타는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최진환 회장은 조용하지만 지옥의 유황불보다 더 뜨거운 목소리로 약속했다. 그놈은 단순히 내 꿈만 훔친 것이 아니다, 유라야. 내 딸의 미래를 통째로 훔쳤어.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네가 빼앗긴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을 되찾아올 것이다. 이 아비가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하마. 최진환 회장의 분노는 조용했지만 그의 거대한 제국 전체를 움직이게 하기에 충분했다. 다음 날 그는 딸을 자신의 회사 본사 SH그룹의 심장부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그녀의 복수를 위한 최첨단 전쟁 상황실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최 회장은 그의 가장 신뢰하는 신복들로 구성된 엘리트 팀을 유에게 소개했다. 그들은 평범한 직원이 아니라 기업의 굳은 일을 처리하는 회장 직속의 전략 정보팀이었다. 팀의 리더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안 실장이었다. 지금부터 강유라 씨가 여러분의 지휘관이다. 그녀의 명령은 곧 나의 명령이다.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도록. 최 회장의 엄명에 팀원들은 예를 갖췄지만 그들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회의감이 서려 있었다. 아무런 경력도 없는 젊은 여자가, 그것도 회장과 성씨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자신들의 상사가 된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들은 그녀가 회장의 숨겨진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유라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창한 명령을 내리는 대신 자신이 직접 그린 낡고 빛바랜 설계도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수년간의 노고가 고스란히 담긴 그녀의 분신이었다. 그들이 망쳐놓은 설계도를 보기 전에 여러분은 이 프로젝트의 영혼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녀는 팀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것은 단순히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건물을 짓는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에너지의 흐름 공동체의 통합,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시간에 걸쳐 자신의 독창적인 철학과 복잡한 계산 특정 재료를 선택한 이유까지 막힘없이 설명했다. 냉소적이었던 안 실장을 포함한 팀원들은 점점 그녀의 설명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마추어가 아니라 시대를 앞서 나간 진짜 천재 비전을 가진 설계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의 회의감은 점차 프로페셔널한 존경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팀원들의 마음을 얻은 유라는 마침내 본격적인 방역을 시작했다. 그녀는 최 회장의 힘을 빌려 박상길과 태상건설이 진행 중인 유토피아 프로젝트의 현재 설계도와 모든 관련 서류를 입수했다. 상황실의 거대한 스크린에 그녀의 원본 설계도와 현재의 설계도가 나란히 띄워졌다. 두 개의 그림을 비교하며 그녀의 예리한 분석이 시작되었다. 여기 유라가 스크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제 원본 설계에서는 지진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강화 폴리머 강철을 주력 지지대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반 C급 강철로 바꿨군요. 비용을 30% 절감했지만 구조적 안정성은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건 건물이 아니라 시한폭탄입니다. 그녀의 지적은 계속되었다. 화재 위험이 높은 저급 전선 상업 부지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 축소된 녹지 공간, 빌딩 증후군을 유발할 것이 뻔한 환기 시스템의 변경 등 비리의 흔적은 끝도 없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프로젝트의 핵심인 대중교통 허브였다. 그녀의 설계는 끊김없이 효율적인 순환 구조였지만 현재의 설계는 치명적인 병목 현상을 유발하는 구조로 바뀌어 있었다. 비상 상황 시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죽음의 덫이었다. 그리고 이 설계 변경의 이유는 박상길 의원의 처남이 운영하는 하청업체에 공사를 몰아주기 위함이었다. 부패가 대규모 인명피해의 가능성으로 직결되는 순간이었다. 상황실은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찼다. 이것은 단순한 설계 도용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였다. 이제 안 실장을 포함한 모든 팀원들은 최 회장에게뿐만 아니라 유에게도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다. 그날 밤 유라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는 단순히 문제점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결책과 대안까지 포함한 완벽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녀는 비평가가 아니라 창조자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석 결과와 함께 치밀하게 계산된 2단계 방역 전략을 보고했다. 1단계는 증거 확보입니다. 안전 문제와 횡령의 연결고리를 증명할 반박 불가능한 물증을 조용히 수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렛대가 될 겁니다. 2단계는 무대 설정입니다. 언론에 먼저 터뜨리면 박상길이 정치적 탄압의 희생양인 척 연기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모든 증거는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무대, 즉 다음 달에 있을 프로젝트 최종 단계에 대한 공청회에서 대중과 사법당국에 동시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최진환 회장은 보고를 듣는 내내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다. 딸의 발표가 끝나자 그의 얼굴에 얼음 같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딸의 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넘어 그녀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었다. 좋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 같았다. 적의 약점을 정확히 찾아냈구나. 정치적인 문제는 이 아비가 처리하마. 네가 칼을 휘두를 때 정부의 그 누구도 감히 박상길을 보호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너는 증거를 완벽하게 만드는 데만 집중해라. 이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다. 우리가 그 무대에서 내릴 것은 유죄 판결 그 자체여야만 한다. 유라는 완성된 보고서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이제 정의를 위한 설계도였다.
그녀의 방역은 더 이상 막연한 생각이 아닌 발사를 기다리는 정밀 유도탄처럼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강유라의 전쟁은 조용하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전면전 대신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작은 균열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택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베리타스의 전략정보팀은 보이지 않는 유령이 되어 움직였다. 안 실장과 그의 팀원들은 여러 개의 익명 계정을 만들었다. 은퇴한 구조기술자, 건축을 공부하는 양심적인 학생, 하청업체의 내부 고발자. 그들은 이 가상의 인물들을 통해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포럼과 건축 블로그, 그리고 독립적인 안전감사기관에 익명의 제보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들이 퍼뜨리는 정보는 근거 없는 비방이 아니었다. 지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그래서 더 치명적인 질문들이었다. 유토피아 프로젝트 A구역에 사용되는 C급 강철의 내진 성능을 분석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제 계산으로는 공진 파괴의 위험성이 상당해 보입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중앙환승 허브의 화재 진압 시스템. 배관이 미인증 업체의 제품이라고 하던데 확인 가능할까요? 이러한 속삭임들은 업계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용하지만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것은 의심의 씨앗이었고 전문가들의 양심을 자극하여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만드는 교묘한 미끼였다. 같은 시각 최진환 회장은 더 높은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해 박상길 의원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었다. 그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는 주거래, 은행장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요즘 태산건설의 품질 관리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더군. 친구로서 조언하는데 자네의 투자 담보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게 좋을 걸세. 그는 직접적인 위협 대신 불안감이라는 바이러스를 심었다. 그는 박상길 의원의 정치적 라이벌에게 은밀하게 연락했다. 자네의 다음 위원회에서 유용하게 쓰일 만한 흥미로운 정보가 있네. 우리 박 의원께서 보기만큼 깨끗하지는 않은 모양이야. 그는 적의 적을 자신의 아군으로 만들었다. 이 보이지 않는 압박들은 현실 세계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태산건설 본사. 마 사장이라 불리는 CEO는 패닉에 빠져 있었다. 그는 박상길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거의 비명을 질렀다. 의원님,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이나 불시 안전 점검이 나왔습니다. 은행에서는 새로운 구조보고서를 요구하며 자금 집행을 미루고 있고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박상길 의원은 처음에는 오만하게 대처했다. 그냥 관료주의적인 요식 행위일 뿐이요. 아니면 경쟁자들이 흔들어 보는 거겠지. 무시하고 공사를 밀어붙이시오. 그는 자신이 공격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압박은 점점 거세졌다. 온라인의 기술적인 토론들은 점차 수면 위로 올라왔고 한 유력 공학 저널에서 프로젝트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설을 싣기에 이르렀다. 박상길 의원도 마침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정치적 동지들은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언제나 쉽게 통과되던 행정 절차들은 갑자기 수많은 장애물에 부딪혔다. 그는 다급하게 마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요? 자재를 너무 빼돌린 거요. 이 모든 공격의 진원지가 어디인지 찾아내서 입을 막으란 말이오. 악인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박상길은 마 사장의 무능함이 자신들을 노출시켰다고 의심했고 마 사장은 박상길의 정적들이 공격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들은 이 모든 공격의 진짜 진원지가 자신들이 파멸시켰던 그 잊혀진 건축가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 베리타스의 전쟁 상황실은 놀랍도록 고요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그들이 만들어낸 혼돈의 결과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프로젝트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들, 그들의 팀이 해킹으로 빼낸 태산건설의 당황한 내부 보고서, 그리고 하락하는 박상길 의원의 지지율 그래프까지
안 실장이 유에게 보고했다. 적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로를 탓하며 유령을 쫓고 있습니다. 공격이 어디서 오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라는 자신이 지휘한 이 모든 혼돈을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직접적인 행동을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적들의 권력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최진환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실에 들어왔다. 그는 스크린과 딸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벽이 속삭이기 시작했구나, 유라야. 이제 곧 비명을 지르게 되겠지. 공청회를 위한 무대는 마련되었다. 준비는 되었느냐? 유라는 스크린 속 유토피아 프로젝트의 조감도를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을 통째로 무너뜨릴 준비되었습니다. 서울시청 대강당. 유토피아 프로젝트 3단계 실행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는 이곳은 최근의 루머들 때문에 기대감과 긴장감이 뒤섞인 묘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기자들, 시의원들, 투자자들, 그리고 우려 섞인 시민들이 강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모든 소란의 중심에는 박상길 의원이 있었다. 그는 이 공청회를 자신에게 쏠린 모든 의혹을 잠재우고 자신의 권위를 재확인하는 무대로 삼을 작정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고 카리스마 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연단으로 향하는 그의 걸음에는 아주 미세한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박상길 의원은 연단에 서서 애국심과 거대한 약속들로 가득 찬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유토피아 프로젝트가 어떻게 서울을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 것인지, 이것이 자신의 평생을 바친 역작이며 후대에 남길 유산인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는 최근에 악의적인 루머들에 대해 언급하며 자신의 성공을 질투하는 정적들과 경쟁자들의 비열한 공격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의 태도는 오만했고 청중을 가르치려 드는 듯했으며 스스로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몰락을 위해 스스로 무대를 높이 쌓아 올리고 있었다. 박 의원이 승리에 찬 연설을 마무리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진환 회장이었다. 그가 미리 준비한 듯한 마이크를 잡자 그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박 의원님, 실로 훌륭한 연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토대가 거짓 위에 세워졌다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강당이 술렁이었다. 재계의 거목이 던진 직접적인 도전장이었다. 박 의원은 당황했다. 최 회장님,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이십니까? 하실 말씀이 있다면 나중에 따로. 아니, 최 회장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다. 이 프로젝트의 진실은 이 자리에서 대중 앞에서 이야기될 자격이 있어.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오. 이 프로젝트의 진짜 설계자가 직접 할 것이오. 최 회장이 손짓하자 강당의 옆쪽 통로에서 한 여인이 무대를 향해 걸어 나왔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단순하지만 권위 있는 짙은 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데이터 슬레이트 하나만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과 표정은 놀랍도록 차분하고 침착했다. 박상길 의원은 그녀를 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낯선 여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점점 가까워지자 그의 눈이 불신과 공포로 크게 뜨였다. 그가 수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파멸시켰던 바로 그 제자였다. 과거의 유령이 돌아온 것이다. 강유라가 연단에 섰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정밀한 수술을 집도하려는 외과 의사처럼 냉정했다. 제 이름은 강유라입니다. 그리고 박상길 의원께서 자신의 비전이라고 주장하는 저 유토피아 프로젝트는 사실 제가 2015년에 제출했던 졸업 논문입니다. 그가 훔친 것이죠. 강당이 폭발했다. 박 의원은 말도 안 돼. 저 여자는 사기꾼이야. 경호원들 뭐해?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최 회장의 사람들이 이미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다. 유라는 혼란을 무시하고 브리핑을 시작했다. 중앙 스크린에 그녀의 서명과 날짜가 찍힌 원본 설계도와
태상건설의 현재 설계도가 나란히 떠올랐다. 유사성은 누가 봐도 명백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표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녀는 냉정하고 딱딱한 데이터들을 근거로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결함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기준 미달의 강철 화재 위험이 있는 전선, 그리고 마침내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환승 허브의 설계도. 그녀는 지진이나 화재 발생 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스크린에 띄웠다.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뒤엉켜 압사하는 끔찍한 장면들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다. 저급 자재를 사용해서 아낀 비용이 박 의원과 그의 가족들이 소유한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간 금융 기록이었다. 동기는 명백했다. 탐욕, 유라는 발표를 마쳤다. 현재 상태의 이 프로젝트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덤입니다. 훔친 꿈으로 지어지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남자의 탐욕을 위한 기념비일 뿐입니다. 강당은 잠시의 침묵 후 시민들과 기자들의 엄청난 분노로 폭발했다. 박상길 의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중얼거리고만 있었다. 그의 세상 전체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완전히 철거된 것이었다. 마치 짝이라도 한 듯 한 시간 전 최 회장으로부터 모든 증거 자료를 넘겨받고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강당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똑바로 연단을 향해 박상길 의원과 태상건설의 임원들을 향해 걸어왔다. 유라는 연단 위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꼿꼿이 선 채 지켜보고 있었다. 진실의 설계도가 마침내 만천에 공개되었다. 검찰 수사관들이 박상길 의원과 태상건설의 임원들을 연행해 나가자 공청회장은 한동안 혼란에 휩싸였다. 기자들이 무대를 향해 벌떼처럼 몰려들었지만 최진환 회장의 경호원들이 강유라의 주위에 철통 같은 방어벽을 쳤다. 최 회장은 소란스러운 군중 속에서 조용히 딸의 어깨에 자랑스러운 손을 얹었다. 해냈구나, 내 딸. 네가 해냈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혼돈 속에서 조용하지만 완전한 승리의 순간을 공유했다. 그날 이후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언론은 연일 강유라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그녀는 숨겨진 천재, 양심의 영웅으로 불리며 대중의 찬사를 받았다.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비극,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낸 그녀의 용기와 지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태상건설은 즉시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박상길 의원의 정치 인생은 끝났다. 그는 수십 년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국민적 신뢰를 잃은 서울시는 프로젝트를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운 계획을 발표해야 했다. 서울시장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와 함께 프로젝트의 재건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재설계와 총괄 감독의 권한을 그 원안을 설계했던 진정한 천재 건축가 강율에게 위임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부패를 막고 투명한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최진환 회장의 SH그룹이 파트너로서 참여할 것이라는 발표도 덧붙였다. 그것은 강유라의 완벽한 명예회복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잃어버렸던 명성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의미 있는 형태로 되찾은 것이다. 시간이 흘러 최 회장의 저택에는 더 이상 전쟁의 긴장감 대신 평화와 온기가 가득했다. 민서는 넓은 정원에서 햇살을 받으며 뛰놀고 있었다. 서재에서는 유라가 아버지와 함께 이제는 더 이상 증거물이 아닌 미래의 청사진이 된 그녀의 원본 설계도들을 펼쳐놓고 있었다. 최 회장이 설계도를 보며 말했다. 무거운 책임감이겠구나. 유라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꿈을 짓는 일은 무겁지 않아요, 아버지. 그들의 승리는 단순히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빼앗겼던 미래를 되찾기 위함이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오랫동안 끊어졌던 가족의 유대가 따뜻하게 치유되고 있었다. 그리고 1년 후
유토피아 프로젝트의 건설 현장. 이곳은 먼지 날리는 혼란스러운 공사장이 아니었다. 깨끗하고 체계적이며 희망과 목적의식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강유라는 이제 그녀의 상징이 된 날렵한 헤어스타일 위에 안전모를 쓴 채 현장을 자신감 있게 지휘하고 있었다. 엔지니어와 인부들은 모두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그녀는 진정한 마스터 빌더로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다. 최진환 회장과 민서가 그녀를 찾아왔다. 민서는 신이 나서 거대한 도시의 모형을 구경하며 작은 장난감 나무를 조심스럽게 심었다. 세 사람은 현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그들의 발 아래에서는 새로운 도시가 희망처럼 솟아오르고 있었고 그 너머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민서가 말했다. 그래, 유라가 대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와 동생을 향해 있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하늘을 짓고 있는 거란다. 그들의 모습 위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한때 부서졌던 한 가족이 이제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며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하고 의미 있는 결말이었다.